97년 11월 21일이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97년 11월 16일날에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당시에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28억 달러까지인가 줄었어요. 그 28억 달러 날라가면 이제 아무것도 수입해 올 수 없는 거예요. 수출도 못 해요.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에 그걸 활용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수입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 다 굶어 죽어야 되고, 우리 공장들 다 닫아야 되고, 뭐 우리 전력도 전부 다 꺼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제금융 신청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만큼 유중한 상황이 아니냐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네. 당시에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앞으로 20년 안에는 외환위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하는 경제학자도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막 수립됐을 때인데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어느 신문이 사설을 썼어요. 이거. 그 정도로. 외환위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실제로 외환위기 늪에 빠져서 파탄난 나라가 한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봐봐요. 그죠. 세계대전 직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가 자꾸 반복이 되고 늪에서 빠져나지 못한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외환위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고. 외환위기라는 건 그만큼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파국적인 위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나는 노력, 심각한 고통의 인내, 그리고 희생, 이런 것을 치러야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누가 그걸 반기겠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그게 따라요. 근데 그걸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해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처방을 하게 돼요. 국민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근데 다행히 우리 국민은 알아서 금도 모으고 아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금모기 운동이에요. 정말 대단했죠. 외국에서 외환을 빌려줘도, 외채를 끌어와도 저 나라는, 저 국민이라면 반드시 갚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빚부터 갚고 할 국민이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589억 달러를 외채를 들여오로 약정을 했어요. 물론 외환위기를 이제 금방 극복하면서 이게 189억 달러만 빌려왔는데 그 189억 달러도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제발 안 받겠다 그랬는데 외환부가 채워졌으니까 자기네들은 빌려주면 이자가 높으니까 억지로 떠맡겨서 이제 189억 달러였었는데 좌우간 그것도 5년 만에 완전히 갚았는데 미리 갚으려니까 그것도 막았어요. 이자 더 받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외환위기 극복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거기까지 가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터진 지 1년 만에 외환위기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일단 1998년 말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과거 최고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외환보유고 호갈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상승시키는 게 그 다음 해야 할 일인데 1999년 그 성장률 당시 기준으로 11.3%예요. 와,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어떤 의미로 경기 과열이지. 2000년대도 이게 지금 기준으로 8.9%를 기록을 해요. 딱 1년 만에 외환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외환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위기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에요. 이 두 나라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조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는 2020년이에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봉쇄 조치도 일어나고 자가격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당시에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그냥 공짜로 돈을 주기도 하고 미국도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2020년도에 재정 지출은 42%, 번원 통화는 52%를 증가를 시켜요.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심하게 한 거죠. 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성장률이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지만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영향으로 2021년도 미국 성장률은 5.9%를 기록을 해요. 이거는 미국 잠재 성장률의 약 2배 정도에 해당을 해. 이렇게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나는 물가 불안, 하나는 국제수지 악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때부터 빠르게 상승해서 계속 올라가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9.1%를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는 2.2%에서 2.9%로, 그 다음에 3.6%로, 그리고 지난해에도 1,000억 달러가 더 증가를 해요. 그 중에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떨어지죠. 달러 가치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선을 입었어요. 그럼 국제 금융 자본 뭐 하겠어요? 그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할 거 아니에요. 돈을 빼겠죠. 네. 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지난해 상반기에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기간이 짧아요. 경기 후퇴 기간이 딱 2분기, 그러니까 반년 만에 이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미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 성장을 해요. 이런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안 벌어져요. 금융위기가 이미 그때 터졌는데 금융위기가 진행되니까 미국이 큰일 났다. 유동성을 다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서 펼친 정책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막 그랬었잖아요. 계속 금리를 올려나갔죠. 네. 0.25%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통상적이었었는데 그때는 0.5%, 0.75% 대폭 금리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렇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켜지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달러는 당연히 강세를 보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사가니까 그죠.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거예요. 강달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 창조 원리의 작동을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걸 차단해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속하게 상승으로 돌았어요. 3분기 3.2%, 4분기 2.6%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국내 저축 뺏겼고 금융자본 뺏겼으니까. 안 좋죠. 네.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위기 늪에 빠졌고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겪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입었어.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타격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반드시 그 부메랑을 맞아요. 이거는 1980년대 초반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에도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미국은 잘 나갔었는데 82년도에는 미국은 그 부메랑을 맞아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했으니까 지난 과거에 대비해 보자면 미국도 다시 한번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이런 정책도 저런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대증요법을 쓰면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대증요법은 어느 한계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열이 오를 경우에는 해열제 먹으면 낫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해열제 계속 먹어봐요. 간에 문제가 생겨요. 체온을 오히려 더 올리는 수도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달러 가치를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그리고 MBS 이거는 미국 금융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받고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받으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 가격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국채나 MBS의 파생금융상품들 ETF 같은 거 이런 거는 레버리지가 20배니까 이론적으로는 금리 떨어지는 것에 20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채 MBS 가격이 떨어지면 그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금융가들 어떻게 되겠어요? 경영수익이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러네요. 그럼 어느 은행에선가는 파산에 문제가 직면하게 생길 수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뱅크런은 전염성이 또 굉장히 뛰어나서 심리에 관련된 거니까. 금방금방 다른 데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입장에
그렇다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의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서요.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와야 달러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 가치는 금방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 다 미국을 떠나요.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금리가 진행돼요. 신용 파기가 작동을 하니까. 오히려 미국은 지금 내년부터는 금리를 낮출 줄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은 금방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어요. 차라리 기준금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높여가야 금리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을 해요. 이제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장기 정책에 왔고 주식은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요즘 뭐 부동산은 뭐 그렇다 쳐도 주식이 저평가됐다?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최초로 1000을 넘은 게 1989년 4월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3000을 간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3배 정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았어요. 성장률이라는 건 뭐예요? 부가가치 증가율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 부가가치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가지수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24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은 34,0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80년대 말에는 3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배가 10배 차이 나네요. 네. 당연히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치 10배 이상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 왜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바보 같은 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이제 그 원인이에요,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예. 그럼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외국으로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일부러 경상수지를 좀 떨어뜨리려고. 예. 이 얘기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수는 당연히 약화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으니까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질 때 일어나는데 꺼질 거품이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다행인 게 오히려 다행인 점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로 분기가 끝났어요. 올해는 급매물들이 거의 소화가 다 소진이 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장기 정책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도 이제 앞으로 꺼질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오더라도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왔을 때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더블 딥이 올 수가 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더블딥이라는 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도 이미 거품 다 꺼졌고 주식도 원래 저평가되어 있고 더블딥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잘 펼치면 그 벗어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정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가 더 낮아요. 하루빨리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저축들 돌아오거나 또 국내에 추가로 축적되는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안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먼저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고환율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돼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자본이 투자를 하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환율 1,500원일 때 가져왔어요. 그럼 1,500억 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1,500억이죠. 네. 근데 이게 환율이 1,0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1,000억 원 바꿔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500억은 이익이에요. 이게 환차익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환차익을 누리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라는 것은 유동성 수축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유동성을 거기에다 풍부하게
공급을 해주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아니라 신용 창조 창조 원리.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정상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두 가지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서 뭔가 신규 창조 원리가 작동이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붕괴만을 막을 수 있을다라면 이제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축적된 저축은 이전번 투기 광풍 때 이미 다 써먹었어요. 아, 이미 땡겨서 썼군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면 새로운 저축이 그만큼 축적이 돼야 돼. 그게 앞으로 한 5, 6년 정도 지나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부동산은 네.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들이 쌓여야 해결되는 문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우울한 얘기만 좀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희망적인 부분은 또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 잠재력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잠재 성장률 6%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였던 적도 있고 7%였던 적도 있어요. 지금도 4%대예요. 그럼 4% 추가로 성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6%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뛰어난가는 우리 한류로 금방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네.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그 문화까지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가 미국 문화 흡수했듯이. 뭐 팝 문화도 그렇고. 그럼요. 뭐,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역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훨씬 K-팝이라고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문화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류하는 데는 2배 이상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 최강이다. 2배 이상의 그 잠재를 가지고 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국민만 그러냐? 우리 기업 역시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요. 우리 한류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험한장척으로 우리 한류를 차단하니까 일본 시장 더 활발하게 개척했고 동남아 시장 더 열심히 개척을 했고 미국 시장 새로 개척했고 중남미 시장, 캐나다 시장 새로 개척해냈잖아요.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또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을 해내잖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려지면서 우리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우리 미국 시장을 제1등 시장으로 지금 다시 만들었잖아요. 지금 유럽은 전체가 지금 경제로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수출은 유럽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세계 최강이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안 믿어요. 우리 기업도 최강이고 우리 국민도 최강이라는 걸 안 믿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난관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잠재력을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건 국가 경제건 그런 난관에 일부러 부딪혀서 그걸 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니까 기업은 정부보다 훨씬 강해요. 그죠. 이제 어쨌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반드시 150달러짜리를 개발해내요. 더 팔아야 되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2번 겪었는데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2번 겪었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우리 원화 가치는 50% 이상 상승했다고요. 근데 우리 수출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7%예요. 예년에 2배.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갑자기 커져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GDP의 7.4%를 기록을 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부가 용납을 하면 놔둬야 된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그걸 이겨내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도 키워내요. 제발 좀 우리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식 갖고 있어야 되는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어야 되나? 일단은요. 지금은 앞날이 대단히 불투명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미국의 투자의 규제들
큰 성공을 거뒀던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수비적인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거보다는 현금 보유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장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시장을 분석하신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외국 유학을 가는 방법으로 코트라에서 직장을 얻었어요. 코트라. 네, 국내에서 3년 근무하면 이제 해외 발령을 내주니까. 여기 지금 무역 관련 공기업이죠? 투자무역진흥공사라고 그러죠. 네. 코트라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국제경제, 국내경제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982년도인데 82년.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아이고. 그때 외환위기 터졌다고 얘기하면 다 지금 부정할걸요? 그때 터졌어요. 그때 미국 재무부 관료들, IMF 직원들이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장관실 옆에 주둔을 했었어요.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 뭐하게 왔겠어요? 외환위기가 터졌으니까 구제금융을 해주고 그 구제금융 해준 거 돌려받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감시, 감독을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받은 업무가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건강한 경제가 아닌 좀 안 좋은 상태의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학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이거 이상하다. 인체처럼 뛰어난 유기체에 대해서는 병약이 생리학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는데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하면서 왜 병약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경제 병리학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 경제 병리학의 일반 경제 원리를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1997년에 터졌을 때 그때 다시 이제 경제 병리학 반드시 수립해야 돼 이런 판단을 하고 세계 각국의 이제 외환위기 사례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원리를 하나하나 구축해가기 시작을 했죠. 2021년도 2월달에 이제 경제 병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제 병리학을 수립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41년 걸리셨네요. 네, 2023년 기준으로 41년 연구하신 거고 경제 병리학을 만드시기까지는 한 40년 정도 걸리신 거고. 근데 지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유튜브에 보시면 간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신의 영역이죠. 네. 실패하게 되면 이제 폄하되는 거고. 그렇죠. 성공하게 되면 매장돼.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네요. 특히 절대 왕정 시절에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왕이 안 들었어. 근데 그렇게 갔어. 그 신하 죽여야 돼. 자기가 그 책임에서 면하기 위해서 권위를 지켜야 되니까. 권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1997년 그 1월 달에 이제는 경제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제가 예고를 했었는데 바로 정책 당국자에게서 어떤 비난이 오냐면 요설이라는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비난을 제가 듣게 돼요. 소위 말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하지 말아라. 갑자기 제가 무당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죠. 내가 왜 무당이냐? 내 예측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라. 이제 그 보도를 한 신문에도 제가 반론권을 좀 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반론권을 주더라고요. 그런 비난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난해 제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이 책을 발간했을 때도 누구도 믿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 책은 그야말로 비관주의자가 쓴 책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올해 3월에 미국의 은행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또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니까 그때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빠진다는 것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세계 각국 특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난의 심도는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